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형, 더 이상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통장을 잃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 요양원이요? 형,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럼 어쩌자고? 내 집에서 모실 수 있어. 아니 그게 우리 집도 좁고.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경이도 힘들어해. 어머니, 재산이라도 정리해서. 큰아들의 말에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 알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재산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치매 더 심해지기 전에 시골에 있는 큰고모님네 요양원은 어때?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그래, 거기가 좋겠다. 조용히 지내실 수 있잖아.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사연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살인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막내딸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손주들 재롱도 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우연히 들은 후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도 있고 평생 모아온 예금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다 태우기도 하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가끔은 길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점점 자식들의 차가워지는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은 실제로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지난달 자식들이 저를 효도 여행이라며 산으로 데려갔다가 그곳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과 함께 자식들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때는 늦가을의 햇살이 창가에 고요히 머물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약봉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혈압약과 새로 산 치매 예방약이라는 영양제였지요. 어머님, 약은 드셨나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며느리 미경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약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기억이 잘.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빼고 시선을 흐리게 했습니다. 미경 씨의 눈에 순간 걱정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갖다 드린 약이에요. 아직 안 드신 거잖아요. 그랬나? 내가 또 깜빡했구나. 요즘 자꾸 이러네. 약을 입에 넣으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통장 말이니? 서랍에 있었는데 어디 뒀는지. 어머님,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사실 통장들은 오랜 친구 영자의 집 금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지요. 안 보이네. 내가 잘못 뒀나 보네. 어머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린다고요. 며느리는 순간 화를 내다가 곧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찾으시면 꼭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오시나. 일부러 시계를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퇴근 시간이에요. 늘 이맘때 오잖아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통장을 못 찾으시네요. 며느리의 말에 큰아들 민석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제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동생네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위선이 가득했지요. 병원?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을 왜 가니?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밥을 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흐린 게 아니란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혼자 있으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벌써 3달.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던 작은 호기심은 이제 가슴속 깊은 상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해주던 저녁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대화 소리. 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큰아들 민석이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어제는 가스레인지 불도 켜놓고 계시잖아요. 막내딸 미선이의 목소리.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아이들은 모를 테지요. 형, 더 이상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통장을 잃어버리셨다고. 작은 아들 민호의 말에 가슴이 찌르러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 민석이의 말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요양원이요? 형. 그래도 어머니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자고? 내 집에서 모실 수 있어. 민석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집도 좋고. 민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경이도 힘들어해. 어머니, 재산이라도 정리해서. 큰아들의 말에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미선이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 알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재산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형 말이 맞아요. 전세금도 빼야 하고 통장도 찾아야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방문에 기대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젊어서부터 식당일 하며 허리 굽어가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그 돈을 위해 이제는 저를 버리려 하는군요. 시골에 있는 큰부모님네 요양원은 어때?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미선이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거기가 좋겠다. 조용히 지내실 수 있잖아. 민석이의 말에 저는 쓴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흐느꼈습니다. 젊어서부터 고생하며 모은 재산. 그걸 노리고 이제는 이 어미를 버리려 하는 자식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하늘나라에 간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이제는 정말 제가 연기하는 치매가 아닌 진짜 가슴에 병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래층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큰형, 어머니 통장 찾았어요? 작은 아들 민호의 목소리입니다. 아니, 어제도 물어봤는데 기억도 못 하시더라. 미경이가 서랍 다 뒤져봤대. 큰아들 민석이가 답합니다. 시골 요양원은 알아봤어. 막내딸 미선이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응. 큰고모님이 소개해주신 데가 있어. 한 달에 80만 원이래. 80만 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식당일 하면서 한 달 동안 모을 수 있었던 돈이 그맘때 10만 원이었지요. 허리 굽어가며 8개월을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얼마래? 민호가 묻습니다. 2천만 원. 근데 어머니 집 전세금 있잖아. 그거 빼면 되지. 아, 결국 그 돈을 노리는 거였구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미선이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대. 처음엔 다들 싫다고 하다가 나중엔 적응하신대.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밤낮으로 일했던 그 세월. 기억나세요? 여보. 자식들을 너무 잘못 키운 것만 같아 가슴이 더 메어졌습니다. 어머니 연금도 있고 통장만 찾으면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있을 거 아냐. 민석이의 말에 동생들이 동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도 난 치매 연기를 했다. 아침에 민석이가 준 약을 또 깜빡한 척했다. 미경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통장을 찾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온다. 내가 왜 이런 연기를 시작했을까? 자식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였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였나? 창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립니다. 젖은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흐릿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산행 한번 가야겠어. 거기서 자연스럽게 요양원 얘기를 꺼내보자. 민석이의 말에 동생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산행. 그 말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치매 노인을 산에 버리고 간 자식들 이야기. 설마 우리 자식들도. 손이 떨려와 일기장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사이로 옛날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자식들인데 눈물이 또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담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야. 내 남은 인생이야.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간다며 서둘러 저를 재촉했지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밤 과자예요. 차 안에서 드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쩐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운전하는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좀 피곤하네. 일부러 눈을 감았지만 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회전하면 될 거예요. 며느리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차는 마침내 멈췄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잠시 산책하실까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산속이었습니다. 휴게소도 다른 차들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 그제야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민석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알았다. 다 알았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자식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짐을 내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물 한 병, 과자 몇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을 산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낙엽만이 쌓여있는 적막한 산길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제가 일부러 흘린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젊었을 적 식당에서 일하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손님들 그릇 치우느라 허리가 휘던 날들, 자식들 학비 대느라 한숨도 못 자고 야간 장사하던 시절, 아이고 내 새끼들, 내 강아지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보니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들이 미리 배터리를 빼놓았더군요. 산새 소리만이 가득한 정막 속에서 문득 제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에 겨워 울던 순간, 첫 아이를 안고 기뻐하던 날, 식당이 잘 돼서 자식들과 여행 가던 날, 이게 다 꿈이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천천히 일어나 상기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의지였습니다. 자식들아, 이제 너희의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구나.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산속에서 홀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담담했지요. 낙엽이 쌓인 산길을 내려오면서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10살 때쯤이었을까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없고 새벽 병원을 찾아 헤매던 그날처럼 제 발걸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숨이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을 지나던 등산객 부부였지요.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제 수치가 아닌 그들의 부끄러움이어야 했습니다. 길을 잃었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까운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젊은 부부는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러시진 않으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 친구 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자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자식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저를 산에 버리기까지. 순자야, 경찰에 신고하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들은 모두 영자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머리도 단정히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영자의 금고에서 통장들을 꺼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 3억 5천만 원,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 남편과 함께 아껴둔 적금,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순자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영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떳떳하게 보여줘야지. 통장을 하나씩 정리하며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밤새 일하고 결혼할 때 전세금 마련해주고 그때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지만 다시 한 푼 두 푼 모았던 시간들. 어느 날 우연히 큰아들 내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통장 못 찾았어? 작은 아들 민호의 목소리. 아니, 어디 숨겨두셨나 봐. 치매인데도 그것만은 똑똑하시네. 큰 며느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형수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산행 다녀오신 후로 연락도 안 되고. 잘 지내시겠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증거자료는 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산에 버려진 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모의한 날의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쓴 일기장까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제가 바보 같아 보여도 이렇게 준비는 다 해뒀어요. 통장을 3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봉투 하나에는 노인복지센터 기부금, 다른 하나에는 치매 노인 지원 단체 후원금, 마지막 봉투에는 소액의 용돈. 이제 됐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고급스러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는 없습니다. 대신 당당한 김순자의 모습으로, 여보, 이제 끝이 보여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차례예요.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려 해. 모두 와주길 바란다. 엄마가. 얘들아. 이제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 안에는 3개의 봉투와 함께 그들이 저를 버린 그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니? 엄마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모든 순간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달력을 보며 마지막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디데이. 진실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었고 제 손에는 오래된 가족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1명, 2명.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모습을 본 큰아들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어머니가 아닌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보며 자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들 앉으렴.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작은 아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산에서 돌아오는 길이 참 길었단다. 제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 줄 아니? 통장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개의 통장에 각각 1억.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 5천만 원.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돈이야. 어머니, 큰 며느리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해볼까? 그날 차 안에서 너희들이 나눈 대화. 내가 다 들었어. 노트북을 켜고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리기로 모의하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막내딸 미선이 허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내가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기억나니? 그때 너희 아빠랑 나랑 밤새 울었던 거. 너는 모르지? 미선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가 식당에서 쓰러졌던 거 기억나니? 그래도 너 등록금 보내주겠다고.
링거 맞으면서도 일했던 민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네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엄마 통장 다 털어서 도와줬는데 방 안이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돈은 전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 버려진 부모들을 위해 써달라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렴. 엄마가 너희를 원망하진 않아. 다만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으면 해.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난 이제 나 혼자만의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잊지 마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자식들의 흐느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가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떨리는 발걸음으로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이제는 그들의 몫이에요. 겨울바람이 창을 두드렸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까. 자식들이 떠나고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지난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 잘했죠? 남편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자식들이 마시다 간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던 녹차, 민우가 즐겨 마시던 커피, 미선이의 몸에 좋다던 대추차. 그들의 흔적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새도 제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끝났어. 다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너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영자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난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했는데. 소파에 앉아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민석이가 처음 그런 말을 배울 때, 민우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토끼 옷을 입었을 때, 미선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기억들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김순자로. 자식들은 울면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이제 나만의 봄을 준비하려 한다. 저녁이 되자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문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요가 교실에 다녀볼까 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뜨개질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여보, 늦게나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책장에서 오래된 소설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읽다가 중단했던 책이었죠. 이제는 이 책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소파에 앉아 책을 펼치는 저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고 있네요. 자식들과 마지막 대면을 한 지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복지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일 거란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센터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선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아이의 흐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지요. 엄마.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욱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좋아지겠지.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늙고 외로운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미순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도 마음속으로는 많이 후회하고 있겠지.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이제는 그들도 나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여보, 당신이 보고 계시나요? 저 이제 제법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복지센터에서 봉사도 시작했어요. 가끔은 외롭고 서글플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봄이 오면 우리 동네 공원에 벚꽃이 필 거예요. 그때는 혼자서 벚꽃 구경도 가볼 생각이에요. 당신과 함께 갔던 그 벚꽃길.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바란 건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했는데.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걸. 오늘도 당신 사진 앞에 국화꽃을 두었어요. 이제는 꽃을 보며 웃을 수 있네요. 당신이 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고.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네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란 걸.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다른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마다 우리 여사님 하면서 안아주고 퇴근길에는 꼭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통장을 보니 제가 모르는 출금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라며 능숙하게 둘러댔죠. 그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어느 날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찾아요? 했더니 아니, 그냥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제가 아끼던 건반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혹시 내가 잘못 둔 걸까 하고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사연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가 18세 연하 남자와 결혼 후 모든 일상이 바뀐 68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일 아침 6시에 새로운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김순자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후에도 알뜰살뜰 재산을 모아 제게 작은 건물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을 남겨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 주말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평일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도 짝지어 다니는 노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더 쓸쓸해져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산책로를 혼자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온통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다니던 교회 성가대에서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50세 이상준 씨였죠. 늘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회 누나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저는 그의 관심과 친절의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18살이나 차이 나는 나이가 처음에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준 씨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순자 씨의 맑은 영혼이 좋아서 사랑하게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봄을 맞이한 것만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 차이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사랑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상준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직도 그날이 선명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며 여보,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네. 라고 했죠. 그 흔한 칭찬이 그렇게 소중한 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갑자기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김철수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이는 늘 나는 자네 먼저 보내고 가야지라고 했었는데 결국 먼저 가버렸네요. 우리 둘의 약속을 어기고 옛 사진첩을 조심스레 펼칩니다. 보세요, 이 사진.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깜짝 이벤트로 준비했던 거죠. 늘 무뚝뚝하던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여보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울더라고요. 자네 덕분에 행복했네라면서. 주말마다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우리의 낙이었어요. 늘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이는 한 번도 실증을 내지 않았죠. 여보, 오늘은 저 은행나무가 더 노랗네. 저기 코스모스 예쁘게 폈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행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본 그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서 더 서럽더라고요. 마치 잠든 것처럼, 퇴근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현관에 늘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의 구두가 없었어요. 식탁에 놓인 물컵은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었죠. 텔레비전 리모컨도 늘 그이가 앉던 소파도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이만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 습관처럼 아침을 준비했다가 혼자 밥상을 보며 울기도 했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려준 아침상인데 이제는 차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끔, 정말 가끔은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면 깨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혼자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일이었어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죠. 늘 앉던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 찬송가를 부르다 말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남편 생각을 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그때 누군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더군요. 그게 이상준 씨와의 첫 만남이었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정하던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못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저 교회 아는 사람으로만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가슴이 떨리던지 그 후로 성가대 연습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고르게 되고 딸아이가 사준 립스틱도 발랐죠.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자꾸 설레더라고요. 이상준 씨는 늘 제가 필요한 걸 먼저 알아채 주었어요. 성경책이 무거워 보이면 들어주고 연습이 끝나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고 그렇게 작은 친절들이 쌓여갔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커피를 쏟을 뻔도 했어요. 이상준 씨는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혼자 된 후의 외로움, 그동안 자식들한테도 못했던 이야기를 술술 하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살며시 휴지를 건네주고 그런 섬세함이 참 좋았어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혼자 울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무려 18살이에요. 제가 20살이었을 때 이상준 씨는 이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죠. 화장을 하면서도 자꾸 주름이 보이고 흰머리를 염색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 권사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니? 하시면서 어떤 분은 돌직구로 젊은 남자가 왜 너한테 관심을 보이겠니?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큰딸이 울면서 했던 말이에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 나이였을 때 엄마는 한참 할머니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란 감정이 모든 걸 덮어버리더라고요. 마트에 같이 갔을 때가 있어요. 계산대 직원이 어머니,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상준 씨는 웃으면서 제 여자친구세요. 라고 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평소에 함께 산책하고 차 마시던 친구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저를 걱정해서 그랬대요. 하지만 그때는 다들 내 행복을 시기하는구나 하는 오만한 생각뿐이었죠. 밤마다 이상준 씨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젊고 멋진 사람이 날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진짜일까? 하는 기대가 자라났죠. 참 바보 같았어요. 결혼하자고 했을 때 사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이런 행복이 진짜일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 나이에 이기적인 선택을 해도 될까? 하지만 이상준 씨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당신의 맑은 영혼이 좋아요. 라고 할 때마다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걱정, 그 모든 불안이 다 제 심장이 보내는 경고였나 봐요. 하지만 난 그때 그 경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죠. 내 나이의 외로움을 그의 달콤한 말로 채우려 했던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마다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미소를 생각하며. 이런 달콤한 말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가슴이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피했어요. 그럴 때면 이상준 씨가 서운해하면서도 천천히 기다릴게요. 하더라고요. 그 배려가 더 마음을 흔들었죠. 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꽃을 한아름 안고 왔어요. 순자 씨 생각하면서 정성껏 골랐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한편으론 새로운 행복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장을 보러 같이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허리를 굽혀 물을 고르고 있는데 살며시 허리를 받쳐주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해오던 일인데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왜 이리 낯설고도 따뜻하던지 때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상준 씨가 당신의 행복을 원하시는 게 고인의 뜻일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면 모든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식사할 때면 꼭 제 그릇에 반찬을 먼저 들어주고 항상 팔짱을 끼고 걸어주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일수록 마음의 벽이 무너져 갔어요. 이제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라났죠. 그 변화는 너무나 서서히 찾아왔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아침마다 우리 순자 씨 하면서 안아주고 퇴근길에는 꼭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통장을 보니 제가 모르는 출금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회사 자금 흐름이 좀 안 좋아서 라며 능숙하게 둘러댔죠. 그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죠.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주 한두 잔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새벽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화하면 여보, 미안해요.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라고 하는데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거래처 미팅과는 달랐죠. 어느 날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찾아요? 했더니 아니, 그냥.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제가 아끼던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혹시 내가 잘못 둔 걸까 하고 며칠을 찾아다녔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예전엔 관심 있게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직도 전 남편을 못 잊은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젊음을 더 인정해줘야 해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밤에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고 주말이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더니 월요일이 돼서야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워서. 하면서 전 그때도 믿었어요. 내 남편이니까 그 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이에게 전 돈줄이었을 뿐이에요. 40년 동안 남편이 모아준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죠? 하지만 그때는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징후를 외면했나 봐요. 그러다가 제 통장에서 1억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갔어요. 40년 동안 매달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통장을 받아들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천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어느새 1억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려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통장에서 돈이 왜 이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잖아요. 왜 꼬치꼬치 캐물어요? 하면서 처음으로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돈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제가 그저 돈줄이었다는 걸. 더 가슴 아픈 건 그날 이후였어요. 갑자기 젊은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야, 이제 곧 될 것 같아. 이 늙은이 돈만 다 빼내면. 하는 말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 돌아올 거야. 하면서요. 밤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아끼던 결혼 반지까지 가져가더라고요. 40년 전 남편이 준 그 마지막 추억마저. 이제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돈 타령이에요. 당신 나이에 그 돈으로 뭐 하게? 나 주면 되잖아. 하면서 전 남편 욕까지 하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제는 그저 늙은이의 돈이 되어버렸어요. 어제는 제 통장을 들고 도망갔어요. 마지막 남은 5천만 원까지. 이제 저한테는 40년 전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만 남았네요. 그마저도 어쩌면 내일이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매일 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울어요. 어제는 큰딸이 찾아왔어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래요? 그 말에 무너져 버렸어요. 딸아이 앞에서 자존심 지키려 했는데 그 따뜻한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이가 모아준 재산, 그이의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내 욕심으로, 내 외로움으로 다 날려버렸으니 면목이 없어서 매일 새벽 2시쯤 잠에서 깨어나요. 그 시간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딸의 만류를 들었더라면, 친구들의 걱정을 새겨들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죠. 가장 괴로운 건 일요일이에요. 교회에 가면 다들 아는 눈치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못 가요. 4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요. 밤마다 꿈에서 전 남편을 만나요. 꿈에서 그이가 저를 보며 울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그러면 저도 울면서 깨어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도 다 날리고. 그 말에 답을 못했어요. 제가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내게 필요했던 건 젊은 남자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허전함을 채우려다가 평생 모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네요. 돈만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신뢰,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요즘은 장독대에 가면 자꾸 눈물이 나요. 40년 동안 매년 가을이면 남편과 함께 장을 담갔어요. 그이는 항상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주고 전 소금 간을 맞추고 그렇게 서로의 자리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상이었는지. 어제는
옷장 구석에서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발견했어요. 그이가 늘 입던 조금 해진 팔꿈치에 제가 덧댄 천이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 스웨터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이는 한 번도 새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덧댄 게 더 따뜻해. 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이가 신문을 보며 커피 마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그이는 한 모금 마시고 여보, 오늘도 커피 맛있네. 하곤 했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땐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그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죠. 퇴근할 때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와서는 여보,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 하면서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주말이면 둘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봄이면 개나리를 보며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말없이 걸어도 편안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나 봐요. 화려하진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이제야 알겠어요. 그이가 주었던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에 있을 거란 믿음, 힘들 때면 덩을 토닥여 줄 거란 확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화려한 말이나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닌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시간이 진짜 행복이었네요. 어제 통장 잔고를 보다가 쓰러졌어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 1년 만에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준 돈인데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다 망가뜨렸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해요. 할머니가 이상한 아저씨랑 살아서 무서워. 라고 했대요. 그 말을 전하는 딸의 눈빛이 너무 서글펐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가족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 돈이면 요양원이라도 가실 수 있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전 남편이 나타나서 여보, 왜 그랬어? 하고 울면서 물어보는 꿈.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남편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겠어요. 그이가 남겨준 재산으로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날려버렸으니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이제 약값은 어떻게 낼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젊었을 땐 미처 몰랐는데 나이 들어 아플 때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다들 걱정한다고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이제는 그들 앞에 설 낯도 없어요. 점심 약속을 해도 더 이상 내 몫의 밥값을 낼 수 없으니 그저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후회와 자책뿐이에요. 68세. 이제 와서 새 삶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깊은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런 결말을 원했던 걸까? 오늘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딸의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손주가 절 발견하고는 할머니 하고 달려오더군요. 그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주는 제 눈물을 보더니 할머니 울지 마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딸아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40년 동안 제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 한 숟가락 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찾았던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가족 안에 있었다는 걸. 요즘은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못 갔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돌아가신 남편과 대화를 나눠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손주들을 위해 다시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전처럼 큰 항아리는 아니지만 작은 통에 담그는 김치도 장아찌도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표가 최고야라고 할 때 그제서야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란 걸 느껴요. 이제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전 남편에게 편지처럼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들을. 그러다 보니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조차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앞으로의 시간, 화려하진 않아도 좋아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